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좀 간단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특히 1D C계열 데이터 위주로 아마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 관련 논문 소개 3편에 대해서 좀 메소드 위주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가속도 신호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태웅 테리님께서 쓰셨던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존의 비전 쪽에서 쓰던 걸 어떻게 웨어러블 쪽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서 그쪽은 또 테리님이 마침 깃허브에다 본인이 코드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도 되게 간단하게 다 구현돼 있어서 코드도 조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뇌파 데이터, 아무래도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뇌파에 대해서 논문 2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롯데라고 해서 파비앙 롯데가 되게 유명한 이쪽 분야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논문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 되게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일단 발췌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실 국내 학회라서 되게 간단하게 써있긴 하지만은 석흥일 교수님도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쪽 연구팀에서 한 것도 좀 볼만하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주로 이미지 처리나 이쪽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훈련용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훈련 데이터셋 양 자체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본이 주어져 있을 때 원본이 주어져 있을 때 상하 반전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스케일링 그리고 크롭, 지터링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데이터셋 양 자체를 이제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전 쪽은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리든지 일부러 잘라내든지 혹은 노이즈를 더 넣든지 간에 결국 뭐 이런 스마일 웃고 있는 이미지면 그 이미지고 자동차면 자동차고 이런 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데이터 양을 불리는 것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한 게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도메인 노리지를 충족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한 말인데, 뇌파 데이터 샘플이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타임 0부터 타임 k까지 이렇게 쭉 있는 데이터셋을 마치 그 이미지에서 아까 봤던 어떤 로테이션 느낌이라든지 어떤 좌우 상하 반전처럼 이 거꾸로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 배열을 과연 뇌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메인 노리지를 충족하면서 데이터 증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리려고 하는 이 3가지 논문은 어떻게 재해석하면은 효과적으로 원디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테리님이 쓰셨던 이 논문이고요. 2017년에 ICMI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에요. 테리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한 요약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국문 요약해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과제 챌린지로 말씀하신 게 이 테리님이 쓰신 데이터는 데이터를 병원에서 취득한 게 아니라 아예 일상 생활에서 미밴드 같은 그런 밴드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데일리 리빙 컨디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험자도 한 25명, 그러니까 30명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었고, 근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육안으로만 진단 내리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환자마다 증상 패턴이나 분포가 매우 달라서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A랑 B라는 사람을 학습해서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고, 데이터 자체가 매우 노이즈하고 레이블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제 설명되어 있었는데, 이제 파킨슨 환자한테 이제 미밴드 같은 걸 착용을 한 건데, 이제 몸이 갑자기 떨림이 되는데, 이 밴드를 착용한 손을 의자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떨리는데 팔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떨림이 안 잡히는 거죠.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혹은 내가 그냥 나의 자발적인 어떤 손동작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인데 이게 몸 전체 증상이 떨림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잡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자체가 사용 가능한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게 일단 이쪽 필드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8가지 정도의 재해석한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터링 잡음 추가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때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아무 처리도 안 한 그냥 원본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뭔가 처리를 했을 때 그림인데, 이건 아마 신호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밑에가 이제 GitHub에 올라온 코드라서 아마 필요하시면 GitHub 올라가시면 아마 편하게 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케일링인데, 뭐 여기서도 가정은 이런 거죠. 약간의 매그니튜드의 변화는 레이블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은 도메인 노리지를 계속 유지하고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재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도 레이블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가 이제 가장 계속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매그니튜드의 변화 자체는 레이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빨간색 보이는 요거에다가 스케일링을 좀 변화를 주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도 같은 레이블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스케일링이고요. 이제 매그니튜드 워핑은 앞에 스케일링이랑 조금 다르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좀 명확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곱하기 뭐 1.1 뭐 이런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 전체 값에 대해서. 이게 지금 1분 데이터였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냥 전체 1.1배를 곱한 게 이 스케일링이라면은, 매그니튜드 워핑은 뭐 요 앞쪽은 한 0.9 정도 곱하고 여기는 한 1.1 정도 곱하고 여기는 다시 한 0.8 정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그 약간의 스케일링 팩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 구현된 부분을 보면은, 자세한 코드 설명 안 하고 그냥 요 중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를 짜면은 1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웨이브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웨이브 폼을 원본 데이터에다가 곱해줘서 만들면은 요 꿀렁임에 따라서 그 전체 웨이브 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매그니튜드 워핑이었고요. 다음 타임 워핑은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왜곡인데, 매그니튜드 워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를 한 0.8 곱하고 여기를 한 0.7 곱하고 1.1 곱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은, 타임 워핑은 요 구간을 엄청 길게 늘려버리고 요 구간을 엄청 짧게 좁혀버리고 이런 약간 시간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요 피크가 요 지점에 있는데, 요 타임 워핑한 거는 피크가 요 지점을 밀려놨죠. 대신에 여기가 되게 크게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의 왜곡을 주고, 반대로 요 지점이 좀 일찍 나타나면서 꽤 크게 나타나는데 되게 나중으로 밀리면서 좁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에 대한 왜곡을 주어도 이거는 기존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예제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초록색 선이 비교적 조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y는 x라는 함수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타임 워핑 된 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 워핑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시간에 대한 왜곡점을 좀 주어서 데이터 수를 늘렸다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인데, 이거는 웨어러블 센서의 특징이라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웨어러블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축 가속도 같은 경우는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착용을 요렇게 하면은 X축, Y축, Z축이자면은, 착용을 뭐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X축이나 Y축이 뭐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X축이나 Y축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초록색이랑 빨간색 라인이 각각 뭐 X축, Y축이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거에 대한 축을 변경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서 위치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축의 값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이제 로테이션 값이었고요. 퍼뮤테이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전체 예를 들어 1분의 데이터 셋이 있으면은 이거를 임의의 조각 한 조각에서 한 5조각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뭐 한 요 정도 간격으로 한 3조각 정도로 바꿨으면은 여기랑 요 사이에 각각의 조각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었다면은
지금 여기 예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3번, 2번, 1번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여기서의 가정은 어떤 이벤트, 떨림이라든지 어떤 몸 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1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지만 3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벤트라는 것은 일어났을 때 1분이라는 시간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퍼뮤테이션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보면은 뭐 좀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본 대비 뭐 지금 이 8개가 다 서로 다른 퍼뮤테이션인데 지금 요런 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간축에서 재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크로핑은 센서 신호실이 그냥 갑자기 확 끊겨버리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가정을 했고 이것도 이미지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웨어러블로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앞에서 했던 거를 하나씩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2가지 이상을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로테이션과 퍼뮤테이션을 같이 본다라든지 매그니튜드 워핑에다 타임 워핑을 같이 본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게 이 논문이었고 실험 환경을 보자면 파킨슨병 환자 이제 30명에서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실제 신호 처리나 뭐 이런 테스트는 25명 것만 가지고 했고요. 특정 움직임 태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밴드2를 착용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1분마다 윈도우를 측정을 해서 레이블링을 했고 요 2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진 클래스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이쪽 연구팀의 목적이었는데 브레디키네시아 이건 이제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서 정신적 반응이 매우 둔한 상태 이게 티피컬한 신호라고 하네요. 움직임이 아예 없는 상태. 반대로 이제 디스키네시아는 운동 장애로 어떤 떨림 증상이 막 일어난 경우 이게 티피컬한 상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렇게 항상 이쁜 경우만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에이티피컬하게 브레디키네시아를 보면은 이제 운동이 원래 느려야 정상인데 주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은 안 하고 있는 건데 손을 흔든다고 했을 때 잡히는 신호. 반대로 이쪽 부분은 몸 전체는 다 엄청나게 떨리는 증상인데 뭐 의자를 잡고 있다든지 어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밴드 착용한 손만이라도 좀 고정을 시켰을 때 그 떨림이 잘 안 잡히는 증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였고 전체 데이터셋은 그래서 총 58.8시간 총 3530분에 대한 데이터셋을 이제 1분마다 라이블링을 했고 마지막 테스트는 25명의 환자를 5그룹으로 만들어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전처리 과정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을 사용을 했고요. 7계층 CNN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은 이런 사이즈를 사용을 했고 X, Y, Z 축에 대해서 첫 번째 계층부터 한 세 번째 계층까지는 그냥 X축 따로 컨볼루션, Y축 따로 컨볼루션, Z축 따로 컨볼루션을 했다가 이제 4계층부터 7계층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전체를 같이 뒤섞는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글로벌 에버리징 플링을 썼다라고 했어요. 이게 자체가 이제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GAP를 썼을 때 그게 지금 이 부분인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웃풋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운동 떨림 증상 혹은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증상 이 2가지 이진 클래스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그냥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CNN이랑 SVM 이게 엄청 전통적인 방법 SVM을 썼던 것 같고 CNN은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없이 그냥 그것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터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다 썼을 때인데 지금 요거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로테이션 결과가 되게 좋았고 하나만 썼을 때는 로테이션이랑 퍼뮤테이션 같이 쓴 경우랑 로테이션이랑 퍼뮤테이션의 타임 워핑까지 같이 썼을 때가 제일 성능이 좋았다 라고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생각해보면 이제 로테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센서의 부착 방향이나 어떤 그 자체가 이제 X축, Y축, Z축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25명의 환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마다 쉽게 생각만 해도 이제 왼손에다가 착용한 사람, 뭐 오른손에 착용한 사람만 생각해봐도 아마 좀 다른 축이 많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permutation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축에 대해서 한 3조각이나 5조각 이렇게 쪼갠 다음에 다시 섞어서 재조합을 하는 건데, 정리하자면 이제 증상은 1분 중 어디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였고, 타임워핑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의로 어느 구간 영역을 되게 확 늘려버리든지 어느 신호 이벤트 영역을 되게 확 빠르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도 퍼뮤테이션과 좀 비슷한 효과를 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같이 썼을 때 제일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동안에 트레이닝 어큐러시랑 테스트 어큐러시가 나왔는데, 지금 RPT 같은 경우가 아까 봤을 때 제일 잘 나온 케이스였는데, 보면 이제 트레이닝 어큐러시에서 이게 제일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버피팅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장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테리님이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직접 말씀한 내용인데, 정상인 상태를 원래 넣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장 거대 클래스인 요거나 포함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이 정상인의 신호 자체가 이제 환자 대비해서 너무 크고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레이블을 이제 정상이 다 빨아들여 버렸다. 그래서 이제 환자랑 정상인을 같이 한 번에 학습시키는 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테리님이 쓰기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의 나를 믿고 다른 미래의 나를 갈아 넣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모든 연구자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논문 읽고 조금 궁금했던 점은, 테리님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안 써주셨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 건 알겠는데 그럼 한 몇 배나 불려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안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100트라이얼 정도로 집어넣었다는 건지, 혹은 한 200트라이얼 집어넣은 건지, 그래서 얼마나 집어넣어야 좀 충분히 잘 된 건지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비전 쪽을 잘 몰라서 비전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추가를 해야 더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논문이었고, 두 번째 논문은 뇌파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비앙 롯데는 BCI 분야에서 엄청 좋은 논문도 많이 쓰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도 좋은 논문 많이 쓰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되게 유명한 연구자예요. 프랑스 연구자인데, 이분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저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내용만 좀 발췌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 데이터 생성, Artificial Data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BCI를 해보신 분, 당연히 이제 성환님이나 양우님 당연히 실험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아마 전성창 교수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 피험자로 참여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경험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일단 캡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장 쉽게 하는 게 왼쪽 상상이나 오른쪽 상상 실험을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충분히 훈련용 데이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또 테스트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타임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 소모도 크고 사람들도 매우 피곤해하죠. 거기서 이제 진이 다 빠져버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럼 그 실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뒷부분에서 추가로 계속해야 될 태스크에 대한 집중력은 훨씬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훈련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ADG가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파비앙 롯데가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시그널 세그멘테이션 and recombination in time domain이라고 해서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얼 1에 대한 어떤 뇌파 여러 채널에 대한 신호가 있고, 트라이얼 2가 있고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시간축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고 이거를 재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1, B2는 여기 트라이얼 2에서 가져오고 다시 C1, 그냥 이렇게 덧붙여 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거 만드는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A1에 B2에 이제 C2 요거 붙여서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뇌파 데이터셋을 증대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이거 봤을 때 이게 되나 싶었는데, 파비앙 롯데가 또 BCI 컨퍼런스 5회 BCI 컨퍼런스 요거 해가지고 논문 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좀 성능이 괜찮았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쓴 문제점이 있다면 부적절한 매칭 혹은 원하지 않은 고주파 대역 신호가 조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A1이나 B2를 집어넣을 때 A1이 마침 어떤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였고 B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피크점이 생길 텐데 이런 피크점이 생기면 이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엄청난 고주파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좀 원치 않은 고주파 주파수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의 한계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한 방법인데 이제 타임 프리커시티 도메인으로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1에 대해서 이제 TFD 그러니까 쇼타임 퓨리 트랜스폼을 돌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라이 2에서도 쇼타임 퓨리 트랜스폼 STFT를 돌린 다음에 그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 A1 요거 갖다 쓰고 이제 B2 갖다 쓰고 이제 C1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재조합해서 다시 본래 신호축으로 역변환해서 사용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이제 파비앙 롯데가 요 논문, 요 프로시딩 논문을 쓰면서 지금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를 검증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모터 이미저였거든요. 그 왼쪽 오른쪽 상상. 근데 이거는 좀 약간 BCI 쪽에 기초 지식이 아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검증 방법으로 CSP라는 기법을 썼어요. 공통 공간 패턴. 근데 그게 이제 신호의 어떤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코베리언스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 실제로 써 있는 말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터 이미저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법을 내가 제시를 했지만 다른 실험 환경에서도 이 기법이 통할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개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의 두 세트 트라이얼 1이랑 트라이 2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요.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그 아이겐 벡터 축에 대한 트라이 1과 트라이 2가 어떤 파워 비율이 어떤지를 각각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파워 비율이 나오면은 그 파워 비율을 트라이얼 3에다가 아이겐 벡터의 그 트라이얼 비율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티피셜 트라이얼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깊게 설명드려봤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 거였고, 요 세 개는 서로 다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기법인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100개의 인공 데이터를 추가했고 했대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은 넣어봤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은 더 이상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좀 명확하게 100개만 더 추가했다라고 명시를 했고, 지금 이 가로축 X축을 보면은 트레이닝 트라이얼을 몇 개씩 넣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극명하게 적을 때 이때 보면은 이게 베이스라인인데 그거 대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높아졌다는 건 이제 확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좀 이렇게 충분한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영역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서 매우 성능이 좋다라는 점이었고, CSP에 대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CSP 필터링인데 새로 생성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랑 새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본래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를 했을 때 CSP 패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게 더 선명했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5개 정도 트라이얼만 가지고 CSP 평면에 뿌려봤을 때 지금 위에는 오리지널 데이터 수만 뿌린 거고 밑에는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해서 뿌린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뭐 비교적 되게 잘 선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잘 학습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다. 라는 의견이었고, 마지막으로 분류기 LDA의 웨이트 값을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봤는데, 이제 피처 4번에 대해서 이제 아티피셜 데이터가 있으면은 좀 마이너스 값으로 웨이트를 가져가는 반면에 오리지널 데이터만 있을 때는 여긴 좀 양수였다. 근데 이제 요게 오히려 또 차이를 되게 극명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앞에서도 봤지만은 지금 요 케이스거든요. 5개만 있는 케이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5개밖에 없을 때 성능이 요거밖에 안 났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니까 성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뭐 LDA 값도 이런 식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문 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또 석흥일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제 쓴 논문이고요. 뭐 한글 논문이라서 되게 좀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비교적 놀랐다고 해야 되나?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겐 같은 걸 써서 뇌파 데이터셋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누누이 말했지만은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 뭐 자동차면은 그래도 찌그러진 자동차인지 뭐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연 새로운 겐을 이용해서 새로운 뇌파라고 만들어낸 신호를 과연 진짜 뇌파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뇌파를 이용한 동작 상상, 왼쪽 상상인지 오른쪽 상상인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BCI 자체에서 트레이닝 과정을 위해서 시간 소모가 매우 크기도 하고 시험자도 실험하는 동안에 계속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 품질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결국 데이터 퀄리티가 엄청 낮으면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학습 자체가 매우 어렵다 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 증대 방법 되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5초짜리 데이터면은 한 2초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한 0.1초 폭으로 계속 쭉쭉 늘려서 요거 각각을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뇌파 쪽에서 많이 쓰던 슬라이딩 윈도우인데, 제안하는 방법은 컨디셔널 겐을 이용해서 뇌파 데이터셋을 좀 증대하고자 했다 였고요. 그래서 C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대신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DC겐을 거의 따라왔는데 평균 풀링, 연산을 추가해서 저역 통과 필터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구성했다 라고까지는 명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는 이렇게 주어지고, 뭐 제너레이터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당연히 주어지고, X는 실제 뇌신호, Z는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잡음, 이제 Y는 입력시는 뇌신호의 클래스로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컨디션을 주었을 때 어떻게 좀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가 전체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진짜 흔히 봤던 DC겐이랑 되게 비슷하게 했고요. 다만 뇌파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는 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부분이랑 소프트 레이블 부분, 요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는 아까 앞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였지만은 전체 라지 t라는 시간이 있을 때 스몰 t 간격으로 데이터를 잘라서 폭 s만큼 계속 움직여서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 자체를 일단 늘려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만들고, 이제 소프트 레이블을 왜 썼냐면은 이렇게 쪼개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왼쪽을 상상하는 줌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5초 동안 왼쪽을 상상하는 경우였는데, 그리고 이거를 한 2초 간격으로 이제 슬라이딩을 계속 뽑아냈는데, 이 모든 5초의 시간 동안 다 왼쪽을 상상했다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은 좀 잡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왼쪽을 상상했더라도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어떤 뇌파 데이터셋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 레이블은 그러한 중간 조각들을 좀 버려내야 된다라는 게 요 부분이에요. 제거해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제거했냐면은 전체 라지 t 단위의 시간 원래 학습 데이터로 분류기를 일단 설계한 다음에, 그러니까 5초짜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기를 설계한 다음에 2초짜리 데이터셋을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한 데이터만 남기고 잘못 판단했거나 판단을 했더라도 신뢰도가 한 0.75 이하면은 다 버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하니까 데이터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겐이랑 거의 똑같이 연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환경은 이제 공공 데이터셋이었고, 이제 9명의 피험자가 왼손의 움직임, 오른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을 상상한 게 원래의 데이터셋인데, 이 중에서 왼손, 오른손을 상상하는 2개 클래스 데이터만 사용했고, 샘플링 주파수 250Hz에 이제 22개 전극 채널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는 5에서 30Hz,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딩 윈도우랑 소프트 레이블 기법을 쓴 C겐으로 학습을 했고, 이제 특징 추출로는 이제 CSP, 그 분류기로는 LDA, 이건 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성능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 부분은 이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왼쪽 동작 상상을 하는 동안에 C4 부분에서 측정한 뇌파, 이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실제 데이터셋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낸 C겐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이제 좀 논문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이게
체리 피킹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무작위로 추출한 그림인데 요 정도로 보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나온 걸 우리가 뽑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그냥 비슷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정량적 평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CSP랑 LDA를 써서 이제 분류까지 해본 거였는데, 12.5, 25, 50은 원래 실제 학습 데이터에서 요 정도만 가지고 학습을 해봤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보려는 게 이제 상황 1에 대한 거였고요. 상황 2는 이제 C겐으로 뇌신호 데이터를 실제 학습 데이터 수만큼 추가해서 학습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 여기 논문의 결과로 아무튼 안 했을 때보다는 잘 나왔다가 아마 내린 결론이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효과가 너무 미미했어요. 이게 좀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참고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헌희 교수님 연구팀에서 그래서 혹시 좀 해외 학회 논문이나 뭐 저널화 시킨 게 있나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없더라고요. 시겐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 정도로만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거니까 고양이를 주변에서 잡아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그래도 눈으로 고양이 섞지 않나 정도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미지 픽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호 같은 거라고 해요. 이게 신호 근처에 있는 것들을 섞음으로써 신호가 진짜 고양이로 치면 정말 고양이 신호인가라고 직관이랄지 판단을 사실 그게 원디 신호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 논문이 없었던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의문을 갖는 게 이제 겐을 예로 들자면 겐으로 이제 뇌파를 생성했을 때 이게 진짜 뇌파라고 할 수 있냐, 그냥 잡음 아니야? 뭐 가우시안 노이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 보면 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위해서 결국 이제 분류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냥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뇌파네, 아 이거는 가속도 신호네 라는 거 보는 건 좀 진짜 힘들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디 신호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제일 제가 논문 몇 개 읽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메인 노울리지를 최대한 충족을 시키면서 그 필드에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라고 가정을 둔 한에서 만들고 그렇게 생성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더 향상이 됐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이제 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마다 어느 정도 양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호에 대해서 스케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스케일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스케일을 범위마다 다르게 주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신호의 양상을 따라갈 거라서 비슷한 신호가 그죠.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네, 의문이 들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럼 저 신호가 근처에 있는 신호랑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되는데 저걸 섞어보고 성분이 좋아질 수 있지가 신기했고 그 뒤에서 그걸 좀 더 일반화한 게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성분이 좋아졌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죠, 그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지금 요 마지막 겐 쓴 거 보면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 성능이 늘어났다고 보기 사실 되게 힘든 수치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한 그쵸? 3%? 막 이러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뭐저 아까 다시 질문해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비슷한 저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미지에서 할 때는 고양이의 팔다리 얼굴 잘라서 넣진 않죠. 맞아요, 맞아요. 퍼즐하듯이 이렇게 하진 않고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보관하는데 약간 저도 자르는 거에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일본이라고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셨고 아마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자르려면 어떤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논문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뇌파 처리할 때 모터 이미지는 보통 한 2초에서 3초 정도 갖다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왜냐면 왼쪽 상상이나 오른쪽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을 지속하는 시간 자체가 막 오른쪽에서 손을 상상하는데 이게 뭐 한 10초 동안 지속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없기도 하고 하니까 한 2초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설명했던 이 파빙 롯데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운동 상상에 대한 비슷할 것 같고, 첫 번째 논문은 저도 왜 굳이 1분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환자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1분 레벨링을 잡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컨디션을 줬으면 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셋이니까 이것보다 더 짧게 잡는 거는 또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전체 30명, 그러니까 25명 데이터 썼지만 한 3,000분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1분짜리만 잘라도 3,530개 레이블링을 해야 되니까 아마 30초로 더 잘랐으면 이제 이거의 2배가 될 테고 하니까 이 정도 선으로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잘 모르겠네요. 이쪽은 또. 발생하는 그런 것과 생성에 대해서 자동 노력이나 그런 발작과 비슷한 형태의 떨림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80% 봐야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장애에 의해서 갑자기 그 몸이 떨리는 이런 네. 현상이 발생하는 게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을 자발적으로 움직여봤자 1분 동안 계속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만 멈출 것 같기도 하고. 이어서 그냥 그런 거 알고 보면 이전에서는 그 개인 평가할 때는 사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평가하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 인셉션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맞아요. 개념을 쓰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랭커 네, 네.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는데 혹시 여기도 어떤 그런 표준처럼 약간 쓸 수 있는 좀 하이 레벨의 어떤 데이터베이션 알고 있는데 있으면 써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금 소개해드린 두 논문 다 CSP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파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냥 거의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CSP에다가 LDA 혹은 CSP에다가 SVM, 이게 거의 교과서 기준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야 뇌파에도 CNN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용해봤을 때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CSP를 넣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네. 스테이지 선생님이 말씀했던 불안정이라 해가지고 높이는 빨리 스케일링 말씀하신 거 맞죠? 이거 맞나요? 매그니튜드 스케일링도 그렇고 아니 스케일링 말고 다음 네네. 아, 네. 제 앞에 추가 있구나. 네,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까 진짜로 불안정이라 해가지고 웨이트도 고분한 말 뒤에 보면은 포지션이라 때문에 위치 그쪽으로 조합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원래 이 시그널이라는 거 자체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자르게 되면 잘린 부분에서 특성이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구간을 어떻게 정리하냐 자르죠 진짜. 이쪽 테리님이 정했던 거는 균등이 아니었어요. 약간 랜덤하게 잘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쵸. 그 매그니튜드 워핑이든 그 타임 워핑이든 아무튼 대가정 자체는 약간의 매그니튜드의 어떤 왜곡이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왜곡은 그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왜곡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문제긴 한데 퍼뮤테이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퍼뮤테이션도 가정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전체 1분 데이터셋 중에서 뭐 저도 이쪽 분야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체 1분 데이터셋 중에서 만약에 떨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 40초 영역에 이어서 나타나는 게 만약에 떨림 증상이 있고 그게 이제 떨림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40초라는 게 앞에 1초부터 40초 동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뒤에 한 20초부터 끝날 때까지 한 40초 동안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그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재조합을 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받지 않았을까. 인식할 때 그런 모양적인 것이나 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쪽 떨림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가속도 센서로 뭐 보행 이런 거 하는 연구하는 친구 있거든요. 이제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것도 결국은 보행을 내디딜 때마다 이제 쿵쿵거리면서 이제 신호의 변화가 엄청 크게 변화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피크 치는 거. 그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성능 변화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떨림 잘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에 지금 19페이지에서 네, 네, 저희 영상에서는 퍼프 영상들이 눈으로 잘라낸다는 리사이징 맞춰지는 거 네. 그래서 영상들이 잘라내고 그런 리사이징 하는 거 어린 사실 그것도 좀 저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논문에 그냥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하고 요 그림만 설명되어 있었고요. 그 실제로 테리님 GitHub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얘만 제가 지금 코드 안 잘라 넣었잖아요. 크롭은 코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코드 크롭.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아마 타임워핑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막 늘리고 하니까 얘도 늘리려고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해야 좀 비슷하게 학습을 돌리기에도 인풋 데이터셋 크기가 계속 똑같으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는 싶은데 그 정확한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기톱에서. 클럽한 다음에 사실은 그거를 시간대를 똑같이 돌리면 타임 어떻게나 똑같으면 비슷하긴, 그쵸. 스케일이랑 메리트 같은 두 개가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떤 밸류를 스케일을 한 거라 그 다음에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게 어댑티브 스케일링 한 거라는 그쵸, 그쵸. 거는 크라핑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1분 시그널로 맞춰서 밀린다라고 하면 그쵸. 이거는 요게 유니폼하게 타임 스케일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타임 워킹 어댑티브하게 한 거. 좀 비슷한, 예, 맞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게 궁금한데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데이터잖아요. 네. 새 축이 사실 서로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는 인디펜던트인데 이것들을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앞서 말씀하신 7가지 정도의 기법을 동일하게 편집에다가 같이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가게 채널도 사실은 적용을 해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타임워킹 같은 기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스케일링이나 이런 기법들은 사실은 축별로 따로따로 어떤 축에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컨비네이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단순하게 모든 축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센서, 이 가속도 센서라는 센서 데이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국 재생산인데 겐도 그렇고 비슷하게 만든 애들을 재생산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도메인 리덕션 방법들 중에서 피싱이나 이런 것들, 포플라이제이션 기법이나 이런 것들로 베이시스들을 뽑아서 약간 컴프레션하는 느낌으로 몇 개의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베이시스들을 날리는 형태로 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런 기법들은 그게 아까 제가 대충 설명드렸던
파빙롯의 그 세 번째 기법이 그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하신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주요 축에 대한 파워를 계산해서 그 파워 비율만큼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축에 더 주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완전 똑같진 않아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그 주요 축에 파워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비율적으로 계산을 이 트라이얼 1이나 트라이얼 2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 축에 대해서 이제 트라이얼 3에 있는 요 데이터셋에다가 그 축에 맞춰서 웨이트를 다시 준 게 이제 요 기법이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기존에 잘 나와 있는 그 디멘전 리덕션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베이시스 형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존의 그러니까 그 러닝 방법에 기반한 게 아니고 에볼루션 일단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로 그 베이시스들을 만들고 그 베이시스들에다가 뭐 웨이트를 새롭게 입한다거나 아니면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컴프레션 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한 거를 서비스했을 때 그거 같은 것들을 비교해도 연구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연구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요새 뭐 오리스토리랑 레이어별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다 보면 약간 본인의 개연성, 피처 같은 것도 사람이 드세요. 아직은 그 정도 수준도 지금 원디 시그널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제가 뭐 모든 논문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본 논문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보진 못했어요. 네. 네, 아니에요. 네. 시험을 하신 거면 그 레이블링을 의사분들이 같이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갈아 넣었을지. 네. 얘기 이런 거 했는데 프라이어 시그널에서 지금 지난 여기서 세계 분야의 대형의 시험을 했지만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조합을 해서 인터넷을 엄청 늘릴 건데 그러면 이게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뭐 물론 구간도 자르는 것도 문제겠지만 랜덤하게 안 자랐다고 가정할 때 랜덤하게 자르게 되면 스타트리스트 기계가 되고 네. 대충 어리버리 균등하게 해갖고 떠서 이렇게 뭐의 앵승을 조합을 해서 수가 나오면 네. 이게 첫 번째 고려될 때 커팅되는 부분에 인포메이션 중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중요한 부분에 정보가 커팅됐다고 가정하면 커팅된 애들 정보가 날아간 애들이 있고 안 날아가고 예쁘게 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맞아요.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 네. 느낌의 이런 방법은 이제 재수 없어서 인포메이션 잘리면 잘리는 대로 가고 대신에 양을 겁나 많이 해가지고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 높이는 형태로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몇 개까지 지금 몇 배로 지금 계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개 더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게 100개? 네, 추가를 100개만 더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개 네. 최대가 70개? 모터 이미지를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이렇게 70개 정도 있는 상태에서 100개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100개를 늘렸을 때 효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시딩 논문 자체가 제일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은 캘리브레이션 타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제 훈련하는 그 캘리브레이션을 줄이는 자체가 목적이라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시킬 때 채널 가는 성능은 어떤 거죠? 같은 채널 내에서나 타임 그죠, 그죠. 예, 예.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명시가,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명시는 없었어요. 셀럽 추가는 아예 그러니까 시퀀스를 그죠, 그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신호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네, 네, 뜰 수도 있죠. 양을 엄청나게 늘려서 시간 노이즈를 부분적으로 줘서 프로필에서 머리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쏟아내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리 하나 없으면 다리뼈가 나머지 특성을 지켜야 머리 없는 애는 머리뼈 눈등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디포메이션 부분이 크리티컬하게 못 따라가고 멀쩡한 애들도 자꾸 있을 거니까 서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쟤는 기본적으로 지체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없는 네네. 내가 데이터가 예뻐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만들어버리고 저렇게 변하셨다 얼마만큼 몇백 수로 주는 생각보다 늦게 안 밀려. 네. 그럼 보통 이미지나 비전 쪽은 얼마나 늘리나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했다고 말하려면? 일단 하나만 해도 대신으로 플립플레이는 해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논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안 쓰나요? 그러니까 몇 개나 추가해서 뭐 분석했다 이런 말. 뭐 2배 추가했다. 뭐 서로. 투배로는 하지 않고 뭘 썼는지는 얘기해요. 그걸 곱하기 하면서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좌우 반전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그멘테이션을 좌우 반전해서 20,000개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그리고 하고. 이제 프로페타 하나씩 그럼 랜덤 프로페타 50%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런 멀쩡한 놈 프로페타 프로프는 그런 식으로 짜투리만 해도 시그널이랑 달라가지고 이제 미친듯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슷한 놈 해봤자 또 추가시간 걸리는 거지. 완전히 늘리만 해도 어차피 그 늘리는 거 한개 늘었어. 이니까 올라가는 계속 U1 그리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만약에 아까 동원님이 질문했던 거, 왠지 아까도 안 써있었지만 여기 그냥 0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테스트 해봤을 때 네, 네, 네. 안 나오니까 뭐 늘리지 않고 그냥 뚝 잘라서 그냥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리님이 저기 해서 늘려서 성적이 좋았으면 크롭하고 끌어와가지고 저 크기에 맞게 늘렸겠죠. 둘 다 해보고 저게 그나마 해서 영상을 치면 다른 거 나머지 너무 다 0. 영어로 그쵸. 하면 네. 그렇죠. 까맣게. 생각해보면 이제 요거 웨어러블 센서 관점에서 보면은 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좀 웨어러블 센서 관점에서는 0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데이터 전송이 갑자기 끊겼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실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경고 판단하는 기준이 1분에 조금 그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능은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 질문? 테스트, 제 질문 잘 유지를.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일단 회사하고 데이터 오버레이션 진행해서 그쵸, 그쵸. 그러면 트레이딩을 데이터 오버레이션 데이터에 그쵸, 그쵸. 마지막에 승리평가 있고 테스트는 오버레이션 안 하는 거 그쵸, 원본 데이터 가지고. 네, 트레이딩을 오버레이션 하는 거 네 저도. 물론 아까 그 종우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겐으로 이미지를 불렸을 때 이 이미지가 진짜 얼마나 실제와 흡사하냐라는 게 애초에 평가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평가할 때 그 겐으로 만든 이미지를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셉션 스코어를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 같은 경우는 다 뭔가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게 얼마나 실제 같냐를 평가한다기보다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트레이닝에 같이 집어넣으면은 실제 데이터를 앞으로 테스트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영씨가 실제로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방법 코딩을 해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오리지널만 넣는 게 아니라 같은 오리지널로 전처리 1번 정도 2번하고 5개 약간 6개 나오고 그거 이제 투표하는 방식으로 제일 큰 놈을 쓰든지 아니면 그거 중에서 4개가 맞으면 4개 맞은 클래스 가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가 터지죠. 포스트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얼굴 넣을 때 들어온 사람 얼굴을 정면 들어오면 인식하고 정면 들어온 것만 모두 해가지고 수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면 들어온 거 정면 쓰고 앞에 이제 풀풀 뜻이 붙여 정면 얼굴 쓰고 이렇게 45도 뭐 노이즈는 쫙 여러 개 만드는 거야. 다 하나 통으로 받고 여기만 쫙 보고 개수만 받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포스트가 미친 시대였죠. 정확도가 좀 너무 스타일이 빨리 나오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오리지널 프리패스를 다 서프레스 만드는 게 되게 많은데 좀 조금 약간 너무 주객거에 많은 거 더 없으신? 네네. 네. 그래서 그 전성적 평가하면서 랜덤 추출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우시안 노즈부터 썼어도 그쵸, 맞아요. 비슷한 신호로 그거를 전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 원래 그 신호 자체가 원래 저주파수가 원래 원래 크고. 네, 이렇게 맞아요.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찍어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약간 파워 분석에서 코일런스나 아니면 코릴레이션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의 평균이라든가 같은 레이블 상에서 코릴레이션의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레이블 상에서 코릴런스 평균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 된 것도 유사한 흐름을 따르더라 어떤 그런 것까지 좀 지식이 있어야 이게 좀 능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눈으로 보는 분석 평가라지만 가오시안을 써도 사실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원래 내 생각도 사실은 잘안 나와. 네 눈으로 솔직히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눈 감았을 때 알파 파워 같은 게 크게 있기 때문에 웨이브가 좀 슬로우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눈으로는 전혀 구별 못하신다고 아마 그 성아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국제학회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뭐 국내 학회니까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뒷부분 결과도 조금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것도 그러네. 그것도 문제고, 요 앞에도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만 섞어도 이쁜 그림 나올 텐데 약간 요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좌측거랑 우측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 닮았다고 하는 그쵸, 거예요? 예, 그쵸. 생성된 게 왼쪽에 있는 실자랑 오른쪽에 있는 위에 행끼리 아래 행끼리 그쵸.
이거는 사실 걔는 안 써도 그냥 만들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거라. 그쵸. 하지만 어쨌거나 그 시겐이라는 거를 되게 석환희 교수 연구팀에서 되게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리로 그림으로 표현할 얘는 시그널 예쁘게 이거요? 32페이지 요거? 이렇게 예쁘게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뭔가는 없어요. 맨날 못생기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올라가고 여기 말고 좀 이렇게 포장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건 이런 식으로 2D 맵으로 하든지 3D로 하든지 좀 있어 보이게 아, 그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방금마다 1D 시그널을 다시 보면 끝나면 저렇게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토포플랫이라고 해서 뇌에서 각 영역에서 지금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굳이 이거를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시간축 이런 신호에 대해서 만약에 다 보여드리면은 요게 요 포인트 하나 있어야 되고 요 포인트 하나 있어야 되고 요 포인트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뇌파 같은 경우가 1초에 한 500헐츠 정도로 샘플링을 하는데 1초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가 500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축을 많이 표현한다면. 그래서 보통 이런 토포플랫은 그런 시간축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게 쓰지는 않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특정 시간 동안에 이거의 뭐 특정 지역에서 어떤 파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시간 동안의 파워를 계산해서 한 점에 각각의 그 파워 값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죠. 그런 의미로는 쓸 수는 있어요. 프레임시키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처리하기 맞으면 파워가 있고 네. 시간에 파도 히스토그램 말씀하신 게 이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또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오히려 예전에 양우님이었나 성화님이었나 리뷰해 주신 거 보니까 그냥 시간축 데이터 그냥 때려 넣는 게 더 잘 나올 때도 많기도 하고 이게 참 모르겠더라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면에서는 확실히 쉐이크를 그리려면 그쵸. 그 밴드도 잘라가지고 뿌리는 게 나중에 그 피처 벡터를 저렇게 역으로 뿌릴 때는 그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일단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성능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요. 네. 막 웨이트가 많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크시고 아시는 하고 아직에 테스트 하나만 들어가고 4,000원 그것이 미치지 원디 시그널은 9,000원 디멘전으로 이쁘게 웹핑하는 것만 논문 하나 나오면 이제부터는 실제 원디 안 쓰고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걸로 바꿔서 그거 형태를 이제 뇌파하기 그거네요. 얼마나 디텍션 같은 거 여기는 단순히 이게 병이다 아니다를 만약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얼마나 디텍션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똑같긴 하지만 기존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보다 일부러 옵텐코더나 뭐 이렇게 어드버서리얼 뭐 이렇게 같은 쓰는 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개인도 어차피 리얼 페이크 구분하는 거고 이것도 정상 비정상 구분하는 건데 아예요. 제가 되어 있어서 일부러 레퍼런스 스페이스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가져와서 그거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문제는 성능은 좀 영상이 들어서면 네이버를 사람이 봐도 뭐가 정상인지 이것은 모르겠어. 그냥 지리대로. 의사가 참 의사인데 보면 정말 하루가 그리고 바로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